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집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낡았어요. 이 집이 처음에.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주에서 새 삶을 계획했던 이명식 씨. 비극이 찾아온 건 4년 전이었습니다. 피부염으로 주사 치료를 받던 이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건 40여일이 지나서였습니다.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염증은 척수로 번졌고 배꼽 밑으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내미는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냥 그거 들어서 옮기겠다고 그러지. 아휴, 나는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지. 그런데다가 똥이나 세네 번씩 박박 싸대지. 시트 다 갈아야지. 옷 다 똥 싸서 또 다 버려야지. 처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오로지 그냥 울음만 뛰쳐나. 울음만.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에 복받치는 울음만. 자, 편집! 바다와 하늘을 동경하던 자유로운 영혼. 궁금한 건 일단 도전해야 하고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에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만 10여 개. 경험을 미천 삼아 새로운 사업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모든 건 물거품이 됐습니다. 도움의 손길 없인 일상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환상통에 마약성 진통제는 이미 처방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다리가 그 프레스 위에서 꽉 눌려갖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꽉 덤프 트럭이나 뭐 진짜 뭐 이런 차에 다리가 진짜 깔려갖고 그게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온열기에 올려놨다가 추워서 올려놓은 건데 일반인들은 뜨거우면 이제 그 피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못 느끼니까. 이것도 발가락도 절단을 하지 않으면 뼈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앞날은 더 캄캄하기만 합니다. 1년에 1억 나가는 거 쉬워요. 간병비에 다 죽어요. 가족도 다 죽고. 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24시간 아빠를 돌봅니다. 신이 두 손을 쓸 수 있게 만든 건 빨리 네가 알아서 끝내. 이래서 살려는 거다. 그러니까 두 손이 있을 때 가자.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 너무 힘들어서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를 찌르는 것밖에 없거든. 이거를 가족이 처리해야 되나? 그런 거. 그걸 내가 남겨줘야 되나? 극단적인 생각에 떠밀리던 이 씨는 스위스의 한 단체를 알게 되면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스위스에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곧 스위스 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도움 없인 갈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타인의 자살을 도우면 자살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제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뭐 부모니까 꼭 잡고서 뭐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잖아.
꼭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꼭 처벌까지 해가면서 또 살아있고자 하는 희망은 버릴지언정 죽고자 하는 희망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난해 말 이명식 씨와 그의 딸은 존엄사를 허락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 씨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반신 마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가실 수가 없어요. 가족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우리 현행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살방조죄는 벌금형도 없어요. 이 환자가 현재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자기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현재 침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발 이 악에서 제발 이 어지럼증 악에서 제발 저 좀 구원해주세요. 극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김민섭 씨도 스위스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병원만 다녔어요. 이 어지럼증 원인을 찾으려고. MRI를 한두 번을 찍은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탑 병원이라는 데 다 다녀봐도 다 원인은 없다. 어지럼증 이유가 없다. 어지러울 이유가 없다. 발병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어지럼증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좌우로 우선 이렇게 흔들려요. 조금씩. 훌륭하게 걸어도. 네. 일반 사람이면 이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흔들리다가 많이 심할 때는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당기고 그 밑으로 푹 꺼지고. 40년 가까이 병원 신세 한 번 진 적 없었던 민섭 씨. 고통이 시작된 건 뇌출혈이 있고부터입니다. 열의 9은 사망한다는 뇌동맥류 파열. 긴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재활 치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우 적극 좋아. 그때는 무조건 살아야겠다. 근데 지금은 그때 오히려 차라리 편하게 그때 잠들었으면 내가 왜 살았을까? 24시간 풍랑치는 배 위에 선 기분.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울지 마라. 너무 어지러워. 여보세요? 살아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목줄도 매보고 벨트도 매보고 수면제 준비해가지고 그런 시도도 해본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못 죽겠더라고요. 죽는 것도 진짜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남들 눈엔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전쟁. 디그니타스인데 이게 언제부터 디그니타스? 민섭 씨는 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스위스행이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그의 고통을 지켜본 친구. 민섭 씨는 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겨내야지라고 다들 했었는데 막 어느 날 막 둘이 같이 엄청 운 적 있어요. 막 너무 지옥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네가 진짜 결심했으면은 저는 같이 가줄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살고 싶죠. 근데 힘들고 죽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이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신한테 매달려도 보고
근데 이게 평생 이대로는 살 수는 없으니까. 피디수첩은 조력 사망한 한국인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스위스 북부에 위치한 인구 17만의 도시 바젤. 해마다 약 1200만 명의 관광객이 기차와 시계 그리고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를 방문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조력사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숙객이 많다고 알려진 한 호텔.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한 바젤 지역엔 외국인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단체 2곳이 있습니다. 조력사를 하러 온 이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Bali. To be honest. Okay. Because we are located here, yeah. So I mean, the Pegasus is located in Lisle. So a lot of guests from all over the world, which comes to finish by Pegasus, they sleep in the hotel. Also Asian or who from South Korea visit here a lot or not? It's not a lot of. Most from French, America. Okay. 이곳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생애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en you see the patient for last dinner? To be honest, Uh-huh. when I see really old people which are tired of life, it's something normal. But sometimes I meet. Once I was crying because this younger came like a shiny room, you know, and then you feel a little bit more. Yeah? Okay. Yeah, when young people come, it's like, you know, you feel a little bit, Sad. a little bit sad. Yeah, sometimes. 조력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젤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외국인들을 목격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I work over there, so I pass this every day. Usually people, older people will arrive, so mostly they do it on Fridays. So I see if I go to the office that elderly people arrive, you see the wheelchair and so on. And then the furniture car arrives if I come home from work. 간판 하나 없는 창고 같은 건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밖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Who are you? We are. From South Korea? That's nice. Yes. It's a long way, huh? You wanted to make like film or video? Yeah, some. PD수첩의 취재 요청에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It's like just only the problem is at the moment somebody's dying. In this moment, In the next 10 minutes. 10분 뒤에 누구 돌아가신대요, 여기서. 지금 조력 자살이 이 안에서 10분 뒤에 시행된다고. 그래서 지금 좀 좋은, 네. Right now they are singing all together. So and then I have to go in to help to open it. So yeah. 그렇게 창문 너머에선 또 한 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력 사망 후 시신은 바젤 시립화정장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조력 사망 단체를 통해 삶을 마감한 한국인들도 이곳으로 옮겨졌을 겁니다. The name of the person who died. Sechs Endbestattungen sind möglich, 6 Säle. Und zusätzlich wären noch... Ja, eigentlich gibt es immer wieder die Möglichkeit, oben drauf noch weitere. PD수첩은 기록이 남아있는 한국인 3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아픈 몸을 이끌고 17시간을 날아 스위스까지 오게 됐을까? 그중 한 명인 허모 씨의 가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한 삼촌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폐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식도가 협착돼 가지고 음식을 못 드셔서 점점 몸무게는 빠지고 잠을 자면서 시트가 푹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막 그런 거를 겪으니까 나 도저히 이 치료를 이어갈 수가 없겠다.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날 식사. 평소에도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컸던 삼촌. 암이 재발하면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조력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인간답게 죽고 싶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먼 미래의 일로만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2021년 8월 허 씨는 스위스 바젤로 향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여행에 가족과 지인 8명을 초대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며 헤어졌던 아들도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살도 빠지시고 또 늙으셔서 실제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구나. 일단 어머니께 본인이 되게 미안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생을 내가 너무 많이 시켰는데 그것만큼 내가 해주지 못해서 너의 엄마에게 정말 많이 미안하고 저한테는 뭐 그냥 또 잘 살아줘서 고맙고. 가족들은 허 씨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많이 울었죠. 많이 슬프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안 되냐. 이게 참 너무 좀 힘든 게 오히려 스위스에 뵀을 때 너무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 한 불과 2-3달 전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저희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하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허 씨는 자신의 죽음을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빠는 그냥 삶을 포기한 게 아니다. 아빠는 뭐 우여곡절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가 이제 폐암 말기인데 굳이 연명 치료나 이제 항암을 받는 건 무의미한 일인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이런 선택하는 것이기에 절대 이렇게 뭐 자살하는 게 아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일행은 조력사 단체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시 외곽에 있는 조력 사망 장소로 향했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약간 좀 깔끔한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장소가 있고요. 가족들은 허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도 이제 더 이상 말을 그만하자라는 말을 차마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촌이 나 이제 갈게. 그는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밸브를 열었고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헤어짐만을 생각한다면은 견디기 힘든 그런 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결정을 하고 또 편안하게 혹시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랜 취재 요청 끝에 한 조력 사망 단체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조력 사망 단체 라이프 서클. 조력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PD수첩 카메라에 공개했습니다. All these things are made from gifts from people.
응접실 한편엔 환자들이 건넨 선물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Like it's all handmade by a person who died with our help, like handmade from lady from China. And this here is family members who write how much they are happy that they or their loved ones have been able to die. Huh? Yes, very nice. Arigato. 그녀는 조력 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며 환자가 임종을 맞는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The patient will be here on the bed, and we put this intravenous needle to a little thing that we put in. Then we must ask the questions. Why did you come here? And do you know what is happening when the perfusion open? And then I say, if you like to die, you are allowed to open the perfusion now. The patient will do like this. 밸브가 열리면 치사량의 수면 마취제가 관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된다고 합니다. And after 30 seconds he falls asleep, and then 2 minutes and he dies. He doesn't feel the pain? No, nothing at all. We had one man from the US with multiple sclerosis, and he turned his head to his wife and said, if there is a second life and I can choose a wife again, I will choose you once more. 조력사 후엔 경찰과 검시관이 방문해 사망 현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Is the person who has died really your son? And then they have to sign, yes, 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Yes, this is our son. And that's it. The Swiss law is you must be of sound mind, and you must be able to open the perfusion or drink yourself. The one who is helping you is not allowed to gain more money than in his usual profession. That's it. So even a healthy person could have assisted dying in Switzerland. But you need a prescription of a doctor for the medication. The Medical Association's law says that you must suffer from a disease or handicap. You must be of sound mind, of course. You must not be influenced by anybody else. Your wish to die must be of long duration and well reflected, which means if your husband dies and you fall into a depression because of that, and you say, I don't want to go on living anymore without him, you're not allowed to be accepted. 이 조력 사망 단체를 운영하는 에리카 씨는 20년 넘게 말기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죽음을 돕는 이유는 뭘까? And it is called that you are allowed to die because it is my father. In 2005, my father, he tried to suicide himself because he had a stroke. And he did not succeed with the suicide. And then he told us that he wants to kill himself by jumping under the train. And as a doctor, you have problems to accept assisted dying, but you do not want your father to jump under the train.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살 대신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2 days before he died, before the assisted dying. I asked him, are you looking forward to your death in 2 days? And he went like this, oh yes, yes, yes. And in his face you can see the expression of happiness.
Voters in the Swiss city of Zurich have decided against proposed bans on assisted suicide and so-called suicide tourism. Nearly 80% of those who voted. 스위스 국민들이 조력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결정권 때문입니다. 2011년 취리주가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조력사 금지엔 주민의 84.5%가, 외국인 조력사 금지에는 주민의 78%가 반대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everal votes concerning assisted suicide and restrictions to it or no restrictions to it. Depends on your position. But the overall topic is a very liberal regulation was always wanted by the voters. So the population itself said, no, we don't want any restriction, or the restriction itself that came up was not wanted or did not came into the regulation itself. 하지만 스위스 내부에서도 외국인 조력 사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everybody must know himself whether he wants it or not. I don't think it's a good thing to go to a country and not to visit but only to die. I think it's a personal choice and everybody should be able to make that choice. Or it's my personal opinion, but I'm not for it. Yeah. So you don't it's like it? a bit of tourism. People from abroad come to Switzerland to die here, so that's maybe a bit not the best situation. 2년 전 스위스 의학 아카데미는 조력 사망의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를 어길 시 의사협회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외국인 조력 사망이 가능해진 건 1998년 조력사를 돕는 단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전 세계 100여 국에 12,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조력 사망 단체 디그니타스. These are all the folders of people who have signed up for membership. They are all in these green folders. The next stage is, for example, if they request the preparation of a physician-supported assisted suicide, the file is taken from the green folders to the white folders. And finally, the pink folders over there and here, these are all the folders of people who have made use of a physician-supported assisted suicide. 지난 25년간 3,4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인 회원도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는 12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In 2016, the first Korean person came to Dignitas for an assisted suicide. And since then, it was 5 more people up until today. Last year, 2023, we had 3 Koreans coming for a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reasons is always the same, you know. It's some suffering. Considering that having the choice over your own end in life, just as much as having choices in your life, is a basic human right and freedom. They are not dependent on the color of the passport or the country you live in. 자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인의 죽음을 돕는 이유는 뭘까? Dignitas only do this work because nobody else is doing it. If what is possible here in Switzerland would be implemented in Korea, then nobody from Korea would call Dignitas. They could make use of a last human right at home.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화두가 된 요즘. 모든 세대들에게 호평을 얻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어째 그리 말을 하노? 에이구 못됐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의 우정을 담은 영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주인공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기 경력만 도합 131년에 달하는 베테랑 원로 배우. 영화를 찍으며 두 배우도 생의 마지막 여정인 죽음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 7개월을 그냥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항상 문 쪽에다가 시선을 두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를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니까 또 이제 산소통이 있고 음식도 하나도 못 먹으니까 이 콧줄로 음식 먹고 그 이튿날 가면 옆에 침대가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저께 3시에 가셨다 그러고. 겨우 이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 그거는 삶이 아니지 않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으로 이거는 정말 가는 길밖에 안 남았는데 사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럴 때 나를 정말 끝내줬으면 그냥 한 일주일만 쫙 앓다가 내가 편안할 대로 괜찮다 하는데 그냥 자는 듯이 갔으면. 난 그 네덜란드 전 총리가 둘이서 손 붙잡고 그렇게 가셨다는데 아 여기는 그런 제도가 있어? 너무 부럽더라고.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자식들하고 다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건 15년 전. 1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년 최초로 존엄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의미한 신체 치명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시행 5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힘들잖아. 막 웃고 막 저거 심폐소생술하고 그런 것도 싫고 조용히 편하게 가고 싶고 또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5년 전 세상을 떠난 윤정실 씨의 아버지. 말기암 환자였던 아버지는 연명치료 대신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딱 들어가신 지 3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주일 정도 지나갔을 때 갑자기 식사하시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어디 아파? 어떤 의사? 그랬더니 연명 의료를 좀 포기한 그런 게 바로 담당이 있다더라. 딸은 아버지의 생전 육성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연명 치료는 하지 않고 일반 분실에서 하시는 치료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당신이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선택이 존중받기를 바랐습니다. 하루라도 더 보고 싶죠. 한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 후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죽음이야.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아버지는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정말 행복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고통에서 곧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가신 거죠. 마지막 아빠의 모습은 참 편안해 보였어요.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바라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나왔어. 나 알아보겠어? 못 알아봐? 기억은 나지? 응?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뇌출혈로 쓰러진 형은 8년 넘게 일어나지 못하고 코에 끼운 L튜브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알아? 지금? 응? 2024년도야. 응? 집에 가고 싶어? 아파? 짠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건강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8, 9년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냥 자다가 갔으면. 그 마음뿐이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그냥 자다가 갔으면. 현재 법률로선 형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거의 죽음에 임박해 있는 임종 직전 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 정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존엄사를 주장하는 분들은 내가 곧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리적인 생명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임종 직전이라든지 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해 주는 것이 존엄사 입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2017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과 또 어머니 당신도 이제 세상을 내 생명이 다한 것 같다. 병원에서도 일주일 살면 많이 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내 마지막을 좀 보고 싶다 했는데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찬성 여론은 높았습니다. 법안 발의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사망이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와 생명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윤리가 맞서고 있는 존엄사 논란. 이미 네덜란드, 캐나다 이미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은 어떻게 왜곡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기 환자에게만 대상을 했더니 불치병 환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기 환자는 기간이나 그나마 짧지 우리의 고통받는 기간은 너무 길다. 우리에게 허용을 해달라. 그래서 기간을 불치병 환자까지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육체적 고통, 약으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 우울증, 자폐증, 심지어는 알코올리즘 이런 생명이 고통받으면 죽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니까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돼가지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강요받거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너무 지금 빠르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온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가?
야,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이러면 이게 지금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법안이 나왔을 때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그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돌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한다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실이 시끌벅적합니다. 죽을지 상하도 나는 산다 이거야.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 평범한 일반 병동 같지만 사실 이곳은 말기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연명 의료 없이 통증과 고통을 조절하는 완화 치료로 환자와 가족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잘생겨 보여? 아니면 이상하게 보여? 잘생겨 보여? 그건 이상한 건데? 할머니하고 마주보고. 아, 수녀님이랑? 마주보고. 그래, 좋네. 서로 같이 운동하면.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을 정말 죽으러 가는 곳, 내가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이제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병동의 분위기가 뭐 침울하거나 조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엄마 잘 잤어요 어제? 그래요? 응? 얼른. 어이구 사랑아. 엄마 나 화장실 좀 얼른 갔다 올게.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80살의 장묘자 할머니. 1년 전 연명 치료를 멈추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이곳에 내려오시기 전에 할머니를 위한 가족의 결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장해달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내 죽음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해 왔고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떤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가 물어보면 다른 것보다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힘든 치료, 이 힘든 과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엄마에게 더 나은 공간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주는 게 보호자의 목 아닐까? 순조롭게 받아들이자고 얘도 그런 식이거든요. 저도 죽는 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죽는 건 운명이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5년 조금 넘게 아내를 돌보고 있는 손아주라고 합니다. 아픈 아내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손한수 씨.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합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은 활동 지원사가 돌봐주지만 반갑습니다. 저녁부터는 그가 직접 돌봐야 합니다. 아이고, 웃는 거.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네. 현실아. 해봐.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또. 아내는 24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중증 뇌손상 환자.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이라고 하고 대변변 장애, 심한 장애로 제일 높은 등급에 있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더 높은 등급은 나올 수가 없고. 스물여섯 이른 나이에 결혼해 4남매를 키우며 누구보다 행복했던 부부.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온 건 9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 셋째 아이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4년 뒤 아내도 같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울에서 소문난 데는 다 보냈었어요. 한번 치료받는데 5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집 팔고 남 차익으로도 뭐 집사람 치료비 들어가고. 한 달에 들어가는 간병비만 550여만 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간병인도 써봤지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내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람이 몸이 일단 망가지는 게 보였고 그리고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계속 병원 천장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걔가 들리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애들 목소리 듣고 저랑 같이 있으면 그나마 누워 있지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병원 생활 1년여 만에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옳지. 아이고 힘들어. 중증 마비 환자를 돌보기 위한 장비들을 집에 갖춰놓고 아내에게 필요한 처치법도 익혔습니다. 집에서 지내면서 아내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의 영상을 틀어둡니다. 이제 아이들 영상을 한번 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눈을 이제 동그랗게 뜨고 되게 17분짜리 긴 영상이었는데 그걸 눈을 한 번도 안 감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뇌손상으로 신체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한 아내는 코에 연결한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침이나 가래 같은 분비물을 스스로 뱉을 수 없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시로 달려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집사람 숨소리를 들으면서 자야 돼요. 꺽꺽꺽꺽 소리 날 때 내가 가서 가래를 안 빼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잔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은 깨어서 자는 상태인 거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아빠의 몫입니다. 집안일과 회사 생활 그리고 아내의 간병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아내처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손 씨 가족이 지원받는 시간은 한 달에 330시간뿐. 제도가 정한 시간 외에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없는 야간과 주말에는 돌봄은 온전히 손한수 씨의 몫입니다. 동사무소부터 해서 시하고 구청하고 이런 데 다 이제 지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수입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건이 안 된다고. 진짜 뭐 이혼을 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간병 기간이 4년을 넘어가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km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드레일을 이제 비스듬하게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꽝 부딪히면서 깨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적도 있고 그 정신이 통째로 날아가요. 그냥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짠. 와, 당신이 필요해요.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내미는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손을 먼저 내밀어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 오빠 해봐. 옳지, 말 잘하네. 그렇지. 고생했어. 옳지. 아이들을 보며 버티고 있지만 기약 없는 간병의 무게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진짜 자기 혀 깨물고도 못 죽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사람이 안 아프고 집사람이 좀 안 아프게 떠나고 그러고 나도 빨리 가고 싶죠. 그래, 바람이 있다면 진짜 저도 빨리 좀 가고 싶지. 좀 빨리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손 씨와 같은 가족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년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10년 이상 간다라든가 이랬을 때 이제 간병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들, 또 그리고 너무나 힘든 거죠. 사실 간병 자체가.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3월 초,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남성 2명이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버님만 저체온증이 좀 있고 그 아드님 그분은 약간 흥분한 상태, 체온 조절이나 그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이송 안 하고 경찰분들이 이제 하고 그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아버지와 아들. 구조된 뒤 두 사람은 경찰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보호자한테 인계하려고 진술을 듣는 와중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듣게 된 거고, 확인을 하고 사망이 확인돼서 저희가 체포를 한 건으로. 어젯밤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부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자백을 받고 이들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8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쩌다 범행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범행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오랜 간병으로 인한 부담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가족의 평소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은 비극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따뜻한 걸 봤거든. 근데 여기 잡고 붙잡고 할아버지가 어찌 내려오면 요 계단 내려 조심히 이러면 할아버지가 그래도 성질하다 억울하나 만들었죠. 아들도 그러더라. 차에서 저기다 차를 대놓고는 병원에서 갔다 오면 내리면은 그냥 내릴 때도 아들이 붙잡고 나나나나나 이겨 끊기려고 하라고. 근데도 다 나왔어. 운전자나시고 맨날 그러셨는데 너무 많이 아파. 공소장에 따르면 어머니가 뇌출혈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11년 전부터 셋째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어머니를 돌봐왔다고 합니다. 아들은 두 번째 뇌출혈이 있었던 2016년부터는 회사도 그만두고 간병을 전담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로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아파트 관계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한번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작은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막 버리고 간다 소리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양반이 살림이 좀 쪼들리는 걸 알았냐면 시집가를 카드를 좀 살 수 없냐더라고요. 아니 왜 굳이나 카드를 사용하시냐고 했더니 요즘에 좀 왜 그래요 제 사정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온다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사 가신다고 그때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한 3월 말께 가신다고 했나? 그러니까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사 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가족들의 제안을 거부하며 간병을 도맡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동안 주변과 담을 쌓고 그림자처럼 살아온 세 식구. 비극이 닥치기 전에 이 가정의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할 방법은 없었던 걸까?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그럼 저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고 부모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가 도와줄 정도가 왜냐면 전세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힘들면 돈이라서 SOS 해야 저희가 좀 개입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한 번도 도움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돈이 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공적 돌봄 제도가 있었지만 이 가족의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등급을 받으셨으면 사실은 이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셨지만 아마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그때 당시 아드님께서 이제 다른 본인이 직접 간병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좀 있으셔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왜냐면 어머니 치매를 받아 7년 고생하셔갖고 그래 하면서 맥혔지. 아니 어머님 치매 같으면은 웬만하면 요양으로 모시세요. 아유 저는 어머님을 제가 끝까지 모시고 싶습니다. 본인이 모시고 싶어요? 네, 아들이 그러는 거죠. 효자네. 이젠 젊은 사람이 됐다. 됐는데 이런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안타깝더라고요. 누구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 그런 아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지난달 20일 각각 살인 혐의와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아들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긴 세월 고립된 채 살아온 이들 부자의 재판을 보러 온 건 PD수첩 제작진뿐이었습니다. 막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요양원 행을 결정했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가 치료도 못 받고 죽을 거라고 생각됐어요. 새 가족이 헤어지지 말고 그냥 같이 죽자고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숨지게 한 건 자신이라며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그간 모은 돈도 모두 어머니 병간호에 썼던 효자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하기에 너무나도 돈독하고 서로를 아꼈던 가족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까지의 어떠한 감정적 흐름과 역경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구조나 시스템은 없었을까? 혹여나 있었더라도 그것을 접근하기 쉬웠을까? 사회적으로 그러한 고민들이 사건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 넘게 간병해온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20년 넘게 아픈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온 70대 남편이 80대 아버지와 6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돌봄의 끝에서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 간병살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간병살인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경찰대학교 김성희 박사.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형사법원에서 확정된 간병살인을 분석했습니다. 한 해 평균 5.25건에 불과했던 2000년대에 비해서 2020년대에 들어선 한 해 평균 14.75건으로 기존 수치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이상이 66%, 가해자 역시 열의 7은 60대 이상입니다. 간병살인은 노인이 된 자녀가 노인인 부모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간병의 경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4년 정도의 간병이 이루어지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4년 정도 간병을 전담해서 하다가 보면 신체적인 피로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들이죠. 아울러 간병을 전담하게 되면 대부분 다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퇴직금, 모아놨던 예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면 집 전세금. 근데 그게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박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스스로에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울인데요. 그런 우울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정서적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신체적인 피로도 너무 힘든 거죠. 인구 감소가 가파른 지역은 간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 어머니 간병하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경상남도 의령에 거주하는 김창수 씨. 괜찮아. 오랜만에 손만 대면 막 귀신이 들어. 위로 올라갈게요. 하나, 둘. 부모님이 모두 치매에 걸리면서 10년 전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해드려야 이 머리가 먹는다는 걸 안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며 틈틈이 강사 활동도 했지만 그래 배고프다. 자 일어나시다. 괜찮아. 5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부터는 24시간 간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면 배고파하시려고 320cc를 넘으면 배에서 나오면서 G튜브 근처로 그게 나오면은 염증이 생기겠죠. 그죠?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생착오를 겪고 이마 배 부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게 엄마가 얼마나 굶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지만 위루관 시술을 한 뒤로는 간병인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니 배 호수 꽂기 전에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었어요. 근데 배 G튜브 시술하고 나서는 요양보호사도 없고 간병인도 없어요. 여기서는 요 시골이라서 요양보호사 저 도시에서 와야 되는데 왕복 기름값을 50만 원씩 월 들여도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옆에 우리 엄마는 중환자인데 중환자 아닌 분도 그냥 진짜 가서 그냥 뭐 어머니 이러면서 그냥 반찬 몇 개 해드려도 똑같은 시급을 받는데 우리 집에 와서 왜 오겠습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의 상태를 기록하는 반백의 아들. 김창수 씨는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를 비롯해 아픈 가족 5명을 돌봤습니다. 이제 대기업 건설사에 근무했었는데 대기업 건설사 차장은 한 달에 1,000만 원 주문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1,500 이래 되니까 이제 빌려서 메꾸고 하다가 한 달에 2,000만 원 되니까 빌려서 메꿀 형편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동생이 더 뭐 위중해지고 누나가 아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건 결혼도 접어야 되고. 기저귀 안 보고요. 안 했으면 괜찮아요. 어머니가 소변을 했다 이 말을 못하니까 하루에 한 100번, 200번은 봐야 돼. 시원하죠. 매일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배에 호수를 꽂고 나니까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책임지고 싶어 시작한 간병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김 씨의 나이도 53입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주문처럼 연신 괜찮다를 되뇌고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피눈물입니다. 농약을 오늘 먹어야 되냐, 내일 먹어야 되냐, 모레 먹어야 되냐. 어머니 밥 먹으러 일어납시다. 이제 변기 앉혔는데 일어납시다 하면 소변 헝컹해가 다 배려나서. 그리고 1시간 더 밥을 먹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눕히면 또 기저귀 없을 때 헝컹하고 소변을 다 합니다. 그때는 진짜 엄마 같이 죽자고 하고 또 화도 내고 화내고 나면 또 마음이 아파서 울고 엄마 손잡고 울고 그 말로 다 어찌 하겠습니까?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이 노인이며 그들을 돌보는 간병인 역시 7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 부족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간병비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 초 10년 넘게 파킨슨병을 앓아온 아버지를 떠나보낸 안현우 씨. 유일한 야외 활동 교회에 모시고 다닐 때 이거 이쁘시고 그냥 아빠 같아서 이거 일부러 빨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네, 매일 한 번씩 만지고 냄새 맡고. 안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1년 반을 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던 어머니마저 낙상사고로 다치자 4남매 중 막내인 안 씨가 직접 간병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삶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짐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다들 가정이 있고 다들 생업에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는데 나는 자영업을 하고 나는 혼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모시면 우리 가정은 이대로 평안하게 유지가 된다. 각오는 했지만 막상 맞닥뜨린 간병의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 씻기고 밤 11시쯤에 집에 와서 씻고 빵 한 조각 먹으려 하는데 바로 콜이 또 와요. 병원에서 빨리 오세요. 그래서 공동간병실을 이용하는데 간병은 제가 다 하는 그래서 대소변도 못 치우게 해서 최대한 제가 다 치우고 제가 다 씻기고 간병인들 간식 사다 다 먹이고 간호사실 다 인사하고 제발 쫓겨내지만 말아주세요가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아버지한테 화도 많이 냈어요. 소리를 지르며 계속 딸만 찾았던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간병인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쌍욕을 하시고 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걸 제가 이제 오면서 들어버린 거예요.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안 씨는 결국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운터 했던 공간은 이쪽에 있어서 2층까지 같이 이제 했고요. 공연 의상을 주로 했었어요.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쪽 좀 번화가인 곳에 또 하나를 또 작게 하고 했었는데 정리하기까지는 쉽지 않고 온전히 내려놓기까지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순위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살아 지금? 지금 아버지 간병 때문에 제가 수안직으로 넘어가서 아버지 병간호하고 잘했어.
난 그때 그냥 가갖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게 서운했는데. 우리 사장도 잘 있어, 주여사도. 네. 아유. 옛날에 친하게 지냈어. 가게에서 같이 커피도 먹고. 청춘을 바쳐 일궈온 꿈을 접어야 했지만 돌봄의 고단함과 소중함을 깨달았던 시간. 어머니. 까꿍. 아이고, 나와 있으시오? 나와 있으시오? 혼자 있었어? 오늘 컨디션은? 괜찮네. 한 3일부터 괜찮네. 그래. 아이고,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안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떠안은 간병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로 돈은 많이 들어가지. 자식들도 이제 막 다 힘들어하지. 모든 것이 막 걱정투성이가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연우하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도 비워지고 살고 있고 그럽니다. 저라고 언제 그 자리로 갈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다 죽음과 좀 거리가 멀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일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어떠한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비통하고 그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거든요. 우리 때는 더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냠냠냠 꿀꺽. 아이 좋아요. 엄마. 이은주 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치매로 점점 아이처럼 돼가던 어머니는 지난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딸의 손길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머니. 엄마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나도야. 네. 나도 너무 사랑해. 고마워. 그 말에만 반응을 하셔요. 이 마비가 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엄마 사랑해 귓가에 속삭이면 반드시 대답을 하세요. 거기다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일본 문학 번역가였던 이은주 씨. 이 씨는 9년 전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돌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등 좀 한번 또 볼게요. 안약도 넣고 또 해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어머니. 미안해, 아파. 아이고, 어머니. 엄마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응가했나 안 했나 봐야겠는데. 엄마 시원해? 세상에. 하나, 둘, 셋. 하지만 경력 9년의 베테랑 요양보호사에게도 엄마의 엄마가 되어 24시간 돌본다는 건 차원이 다른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엄마하고 나하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고립된 느낌. 제 대학 동기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만 갇혀 있는 느낌.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혼자서 돌보는 건 벅찬 일이었습니다. 주 5일째 근무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쟁취했죠. 나는 쉬어야 된다. 너무 우울하다. 죽고 싶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조금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이 분리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경 딱 끄고 집에 금요일 날 돌아오면 그때부터 자유시간이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독박 간병에서 벗어나자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가족을 간병해온 이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너무너무 사경을 헤매는데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몰라요. 뭐 이런 글들 올라오면 같이 마음 아파서 쭉 댓글들이 나오고요. 힘내라는 등, 충분히 알겠다는 등, 나도 그렇다는 등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 돌봄을 하면서 고립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장이 없었구나.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옹달샘같이 너무 힘이 들 때는 들여다보면서 거울을처럼 마주보는 거죠. 친구들과. 이은주 씨는 엄마를 돌보며 엄마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노인도 돌보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은 뭐뭐 할까요? 산책하고,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제도는 일반 요양보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4시간 내내 부모를 돌봐도 근무 시간은 하루 단 1시간만 인정됩니다. 한 달 급여는 불과 40만 원 남짓. 이는 다른 어르신을 돌볼 때 받는 급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시원해. 그치 엄마? 나 또 목 한번. 국가가 가족 돌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엄마.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족 돌봄만 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진다면 지금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른 돌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 돌봄의 수가를 조금 더 높여서 밖에 나가서 여성이 일한 노동임금만큼만 높여준다면 대단히 안정적으로 돌봄도 하고 우리 가족도 지키고 또 제가 경력 단절이 안 되고 번역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정부든 기업이든 온 마을이 나서서 이 가족 돌봄이나 이 모든 것이 부모 돌봄이 자기 긍지가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지 고립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료비도 이미 GDP의 10%가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10%를 넘게 쓰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사실 감당을 잘 못해요. 치료 중심에서부터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됐고 또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능하면 지역에서 구현되고 그리고 돌봄에 사각지대에 있는 쪽에 비용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약 50년 후인 2072년엔 한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3,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 학원 같은 것들 다 나가고 요양시설만 쭉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가 정말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합심해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미래 세대도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